나는 늘 그녀의 뒤에 있었다. 만년 2등. 연습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텨봐도 소용없었다. 나보다 재능도 실력도 더 뛰어난 그녀 또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으니까. 다섯 살 무렵 엄마 손을 잡고 처음 간 발레학원. 삼면이 거울인 큰 방 안에서 처음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몇몇 부모가 그렇듯 엄마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길 바랐다. 아니, 강요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스트레칭과 간단한 바 연습, 두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고 앉아있는 것은 기본. 항상 긴 머리를 유지했으며 꼼꼼한 성격의 엄마 덕분에 식사도 늘 조절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발레리나라고 대답했다. 나의 첫 작품은 중국 인형 춤이라는 발레였다. 친구와 짝을 이뤄 추는 부분에서 나는 늘 선생님께 지적을 받고 혼이 났다. 혹독하게 윽박지르던 선생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 앞에서는 사근사근 웃으며 내게 친절하게 굴었다. 나는 홀로 무서운 수업 시간을 견뎌냈다. 거울 속에 비친 검지를 든 내 모습이 유난히도 위태로워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발레를 그만두고 보습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선생님은 내게 친절해졌다.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떠오르는 음악에 저절로 손과 발의 동작이 흘러나올 만큼 익숙해질 무렵 나는 콩쿨에서 2등을 차지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탓일까. 모두들 기뻐했다. 기쁨의 크기만큼 기대도 더 커졌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던 어느 콩쿨에서 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환하게 피어나는 그녀의 얼굴과 에스메랄다의 붉은빛 의상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흔들림 없는 파스에서 높게 차올리는 바뜨망, 음악의 분위기에 따른 강약 조절은 탁월했고 발끝으로 서서 탬버린을 높게 차올리는 동작 모두 훌륭했다. 턱을 치켜들고 객석을 향해 던지는 당당한 시선. 나는 그녀의 춤을 넋나간 듯 바라봤다. 그녀가 그랑제떼를 뛰고는 탬버린을 높이 들며 마지막 포즈를 취할 때까지. 나는 새하얀 치마에 푸른색 코르셋이 달린 나의 의상을 내려다보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아가씨인 지젤의 순수하고 맑은 춤이 고혹적인 에스메랄다에 비해 한없이 촌스럽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기고자 하는 욕심도 더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는 순수한 소녀 지젤이 아니었다. 치맛자락을 잡고 우아하게 아라베스크를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에스메랄다가 계속 스쳐 지나갔다. 사뿐사뿐 뛰어오르며 앞으로 총총 나아가는 발로네를 하면서 객석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그녀의 시선을 의식했다. 빨라지는 음악과 함께 마네주 턴을 연속으로 돌자 무대 전체가 불안한 잔상을 남기며 옆으로 지나갔고 끝나는 음악과 함께 자리에 앉아 포즈를 취하면서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가 졌다는 것을. 나는 늘 그녀의 뒤에 있었다. 만년 2등. 연습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텨봐도 소용없었다. 나보다 재능도 실력도 더 뛰어난 그녀 또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으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은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만족하느냐고, 심지어 이럴 거면 때려치우라는 말조차 서슴지 않았다. 오기가 생겨 이를 악물고 할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스스로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 나는 정말로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걸까?
내겐 재능이 없는 건지도 몰라. 차라리 다 그만둘까? 지금까지의 시간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든 이겨야 해.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콩쿠르를 앞둔 어느 날, 유난히도 연습이 뜻대로 되지 않던 그날에 계단 난간에 걸터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반듯한 허리에 길고 쭉 뻗은 목, 날씬한 다리를 앞뒤로 흔들며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떠올랐다. 어떻게든 이겨야 해. 어떻게든. 천천히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면서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왔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비명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울리듯 쿵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질끈 감았던 두 눈을 떴다. 그녀의 등을 밀어버리고 덜덜 떨고 있는 내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어릴 적 무용수의 꿈을 포기했던 나에게 전도 유망한 발레리나가 된 딸은 큰 자랑거리였다. 어릴 적엔 비록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자라면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한 딸. 만년 2위라는 조롱 섞인 비아냥 속에서 마침내 1등을 거머쥐게 되고 이제 언제나 1등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으리라 생각했던 나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다 되어갔다. 움푹 파인 두 눈과 비쩍 말라버린 몸, 기적이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한들 무용수로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손 쓸 방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덧없이 흘려보낼 무렵 늘 기운 없이 누워있기만 했던 딸이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이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고. 두 눈을 치켜뜨고 입을 벌린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기괴했지만 지젤에 나오는 마네주 턴을 빙글빙글 도는 딸의 모습을 보며 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없이 처연하고 아름다운 춤이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딸은 마지막 턴을 마치고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용수다운 모습으로 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딸의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나서 허탈한 마음에 사로잡힌 내게 불현듯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생각났다. 마지막 모습을 보며 추억하고 싶어 핸드폰 속에 저장돼 있던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잠시 잦아들었던 슬픔이 새어나와 딸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쓸며 애틋하게 바라보던 나의 눈에 순간 이상한 형상이 보였다. 흩날리는 딸아이의 머리칼 위로 보이는 검은 형체. 알 수 없는 섬뜩함에 이상하게도 손이 덜덜 떨려왔다. 천천히 확대하자 보이는 손의 형상. 이어지는 형체는 천장으로 향해 있었고 천천히 시선을 옮긴 나는 너무 놀라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새하얀 병원 천장에는 늦은 밤 연습하고 귀가하던 중 다리를 흩디뎌 계단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던 그 아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소름끼치게 웃고 있었다. 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빙글빙글 돌리면서